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원래 사회가 오전에 대회 인사 말씀하셨던 CC코리아 프로젝트 리드를 맡고 계시는 윤종수 변호사님께서 원래 사회를 봐주시기로 하셨는데 재판 일정이 갑자기 좀 잡히셔가지고 이 워크샵을 좀 기획을 했던 제가 대신 사회를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보 네트워크 센터와 그다음에 정보공유연대 IPREF라는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오병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기획 세션 다 보셨죠? 예, 오전이 아니라 지금 방금 전에 있었던 기획 세션 보시다시피 저희가 통상의 토론회는 보통 이제 발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정 패널 분들이 이제 토론을 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되거든요. 그러다 플로어 토론 한 두세 분 받고 이렇게 끝나는데 실제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을 봐봐도 그렇게 진행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발표 중심으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이슈에 대한 토론 중심으로 그러니까 패널뿐만이 아니라 이런 플로어까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저희도 좀 그렇게 진행을 해야 좀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무슨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플로어까지 포함을 해서 자유롭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워크숍 주제가 자유와 보호의 경계에서 저작권에 관한 인터넷 거버넌스인데요. 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 저작권 문제를 다루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도 다뤄지기도 하고 사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저작권 이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작권이 인터넷만의 이슈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이런 인터넷 환경에서 우리가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분명히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패널분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왼편부터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은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로 계시는 최은창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리랜서시고요. 제가 뭐라고 소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소리바다에도 계셨고 또 함께하는 음악 저작인 협회에서도 계셔가지고 좀 다양한 또 시각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유재진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전에 저와 같이 정보공유연대 활동을 같이 하셨고 그때 대표를 맡으셨는데 지금은 또 오픈넷 이사로 여전히 저작권 저작권뿐만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이런 시민사회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남희석 변리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멀리 진주에서 오셨는데요. 공공기관 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실장을 맡고 계시는 김현철 실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가능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패널을 구성하려고 했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네트워크 협회, 그러니까 실제로 웹하드라든가 P2P 이런 업체들의 협의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김호범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토론회가 더 많이 패널들을 섭외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도 1시간으로 이제 제한이 돼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좀 부담을 갖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섭외를 할 때 참여하기 힘들다. 근데 그만큼 이 저작권이라는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인가?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린다고 부담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가능한 한 저는 그러잖아요. 저희가 누구를 대표해서 이렇게 나왔다기보다는 각자 개인 자격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개인 자격으로 사실 예를 들면 이용자 내에서도 혹은 저작권자 내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를 대변한다기보다는 내 개인의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부적으로는 오늘 크게 3개 주제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진행을 해보면서 앞에 기획 세션처럼 시간이 모자라면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패널분들께 드리고 싶은 주제는 사실 오늘 좀 이슈가 포괄적인 주제인데요. 어쨌든 현행 저작권 체제가 아주 빠른 변화를 겪고 있긴 하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또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제 디지털 환경과 이런 저작권 문제는 계속 일정하게 충돌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예를 들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디지털 환경에서 위협이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런 저작권의 강화가 오히려 어떤 자유로운 이용이라든가 혹은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작권 개혁에 대한 요구도 많은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저작권 개혁안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행 저작권 체제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 어떤 게 우리가 이제 향후에 개혁 과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계신 최현창 대표님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터넷 가버넌스 자체와 카피라이트 자체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지요. 네. 그런데 그걸 키워드를 연결시켜주는 그 링키지 키워드가 뭐냐면은 인터넷 가버넌스 자체가 하나의 룰메이킹 자체를 멀티 스테이크홀더 모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WTO 트립스라든지 와이포가 만들었던 국제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적 체계 자체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계기의 장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돌파구가 열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들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레짐 자체가 기본적으로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에서 형성이 됐고, 그것들을 단지 디지털 세계에서 좀 더 익스팬드해서 연결시켜서 더 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고착화됐었어요. 그게 이제 끝난 게 벌써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게임이 끝났다고 보고, 2000년 딱 전환되면서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가 미국에 통과되면서 또 국제 조약도 그 직전 전해 통과가 됐고, 그러면서 2000년 밀레니엄이 들어서면서 트레디셔널 카피라이트, 트레디셔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레짐 자체는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현재에 와가지고 그것들에서 어떻게 반전을 꾀할 수 있는가라는 그것이 굉장히 이제 핫 이슈가 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주제를 카피라이트와 인터넷 가버넌스라는 주제를 정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멀티 스테이크 홀더리즘을 그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걸림돌이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룰메이킹 하는지 플러스 메이킹을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고 국회가 하는데, 그 권한을 과연 시민사회 그리고 이제 다양한 멀티 스테이크 홀더들, 사업자들 물론 포함됩니다. 신사업자들도 있고 P2P도 존재하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룰메이킹에 들어갈 것인가, 충분히 반영해서 플러스 메이킹을 할 것인가, 그거 굉장히 애매하고 되게 민감한 이슈인 거죠. 그걸 과연 가능케 할 것인가, 과연 국회가 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내줄 것인가라는 걸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존의 트랜지셔널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레짐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재밌는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부분은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한 분이 오래 좀 마이크를 잡지 않고 간단하게 한 1, 2분 내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와에도 시간을 드리고 같은 이제 주제 내에서 또 이제 한 분이 얘기하시면 거기에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또 이제 의견 기회를 다른 또 패널분한테 여러 번 드릴 테니까 이제 한 번 하실 때는 이렇게 발제하듯이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제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식으로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재진 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패널들은 대부분 그 현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오병열 선생님한테 권리자 단체도 이 거버넌스에 좀 참여하면 의미 있고 그동안 또 어떤 좀 미진했던 그런 대화라든지 그런 토론을 하는데 좀 더 완결성을 더 도모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섭외 요청을 사실 제가 추천을 부탁받았는데 그래서 사실 게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저작권 단체 쪽 실무자분들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계류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지고 뭐 다투거나 논의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전 세계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는 어떤 중요한 거시적인 차원의 포럼이다라는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렇게 섭외를 하는 데는 실패해서 일종의 대타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그나마 좀 여기 앉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터넷과 관련된 지난 저작권법 역사의 산업 내지 현장에서 한 10여 년 동안 생생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제가 참여를 했고 또 많은 고민을 했었다라는 게 그나마 조금 여러분 앞에서 몇 마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오병열 선생님이 간단한 패널들 소개를 하는 걸 시작으로 좀 하자고 하셔서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음반 제작자라는 어떤 그 음악산업의 산업 주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SM이라든지 JYP, YG, 안테나 뮤직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많이 보시는 그런 이제 주체들을 저작권법에서 일컫는 음반 제작자 쪽의 저작권 단체에서 제가 법무를 맡았었고요. 그리고 작년 한 1년 동안에는 음악 저작권 분야, 그러니까 작사, 작곡, 편곡자 부분에서 새로 생긴 저작권 단체에서 제가 또 초기에 코디네이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된 바가 있듯이 인터넷에서 가장 저작권으로 유명한 기업인 소리바다에서 또 제가 저작권 정책이랑 저작권 보호 업무들을 총괄하고 한 바 있습니다. 소리바다에 있었을 때는 저작권자들 진영이랑 주로 분쟁을 했었던 시기에 몸담진 않았었고요. 그 한 시점 이후에 소리바다가 구체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어떻게 취해서 어떤 식으로 그 저작권자 진영들이랑 상생을 할지 그렇게 정책을 수립하고 협의하는 그 단계부터 이렇게 참여를 해서 또 나름 재미난 그런 경험들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는 저작권 개혁에 대해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그런 걸림돌에 대해서 이제 좀 요청하셨는데요. 뭐 간단하게나마 좀 세 가지 저는 그 의견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많은 패널분들께서 저랑 비슷한 말씀들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저작권 법이나 제도가 한 번도 한 국가 내지는 사회에서 그러한 공감대라든지 그런 합의에 따라서 성숙되고 그러한 것들이 법제도로 마련되기보다는 주로 통상의제라든지 그런 이슈들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이제 어떤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심지어는 그런 국제협약이나 그런 것들보다 보호의 수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나치게 어떤 형식적이고 비교적이고 매우 이렇게 좀 난해한 그런 저작권법이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저작권에 대한 담론들이 성숙이 수행이 되기 위해서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그런 저작권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최근 몇 년간의 그런 저작권법에 대한 그런 담론은 오히려 그 이전 시기보다 오히려 퇴행하거나 후퇴되었다라는 것이 매우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저작권 법 내진 제도가 당면하고 있는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런 거버넌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저작권 분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대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연적으로 카프레피트 내지는 이용자 내지는 인터넷 그런 사업자 진영이 있을 수 있고 또 한쪽은 저작권 권리자 내지는 어떤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위반하는 그런 정부나 공공진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저작권법에 대한 연구나 그런 토론 못지않게 그런 어떤 담론 내지는 토론하는 부분도 오히려 10년 전보다 퇴행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남희석 변리사님이나 그다음에 오병열 선생님이 예전 10여 년 전에는 분명히 저작권에 대한 중요한 그런 정책이나 어떤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는 장소에 있는 약방의 감초처럼 맨날 단골처럼 이렇게 참여하셨던 분들인데 최근에는 정부나 공공에서 어떤 이용자 진영이나 이용자 단체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기회라든지 그런 장들이 많이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에서 제가 이제 산업계에 있는 종사자로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학문적인 부분보다는 좀 실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쉽고 재미있게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 이슈는 어떤 거냐면은 음악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저작권 그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좀 음악 산업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 시대 이후에 1940년도에 그런 형성된 독립 판결을 둘러싸고 최근에 뭐 테일러 스위프트라든지 아니면 제이지로 대표되는 그런 유명 뮤지션들이 저작권법 개혁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지금 좀 많이 내시고 있고, 반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음악은 공공재가 아니다, 그다음에 스탑 덤핑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저작권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정 부분 그런 권리자 진영의 목소리에도 상당히 공감하고 경청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제가 이제 하나의 어떤 실무자로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그 소통과 이해 부족에서 오는 그런 대립과 갈등이 오히려 그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에 전제돼서 그런 구성원들, 참여자들 간의 이해와 소통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그 인터넷 거버넌스하고 저작권은 뭐 두 가지 지점에서 연결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하나가 이제 그 콘텐츠 규제와 관련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행위하고 직접 저작권이 부딪히는 문제, 뭐 그 두 가지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질문하신 거에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전 저작권 제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느냐 상당히 좀 의문인데, 그 저작권 제도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그 창작물을 많이 우리 사회에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데, 그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보상 처벌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창작한 사람한테 보상을 주고 주는 방식은 이제 독점권을 주는 거죠. 이 창작한 사람한테 독점권을 주고 이걸 침해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거, 응징하는 방식, 이 두 가지로 굴러가는 건데, 이 기본이 되는 거는 그런 제도를 채택해야 우리가 필요한, 사회에 필요한 창작물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전제는, 그런 독점권을 주지 않으면 창작을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공주의 비극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있고, 이제 그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창작자는 이기적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경제적 으로 자기가 창작한 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게 마련되지 않으면 창작하지 않는다, 이런 이기적 개인을 전제로 하는 건데, 실제로 창작을 보면 이제 그 경제적 동기,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창작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저작권 제도는 이기적 개인만 하고, 이게 그 내가 만든 걸 공유하고 뭐 협동하는 창작자, 이런 사람들은 제도에 배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과연 제대로 작동하느냐, 특히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는 창작 환경도 많이 달라졌고, 개인 창작도 가능하고, 공유도 굉장히 쉬워졌고, 비용도 굉장히 적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개혁을 위해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부분은 좀 더 얘기를 하면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실장 맡고 있는 김현철입니다. 이런 토크쇼는 좀 머리를 비우고 와야 좀 창의로운 토론이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비웠는데 너무 비워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뭐 지금 사회자분께서는 자유롭게 말하면 좋겠다, 개인 의견을 말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앞에 표시에 이게 딱 속속과 직책을 써놓으니까 이게 자유로운 토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인터넷 그 가버넌스에 또 저작권 문제를 가져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이 저작권 정책도 보면 약간 그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즈음에서는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권 이용, 보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바일 시대의 저작권 문제, 이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카피라이트 리폼,
저작권 개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저작권 개혁이라고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 저작권법에 다 반영되어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들이어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뭐 하기가 뭐 할 만한 게 별로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 체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면 저희들이 만나보면 이제 정책 고객이라고 저희들이 말합니다만 권리자와 이용자 다 불만이죠. 왜냐하면 기술 발전의 경우에는 새로운 저작물 창작과 이용, 유통 환경을 제공하고 그 바뀌는 환경이 바뀔 때마다 늘 권리자는 권리자대로 이용자들은 이용자대로 불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정책은 항상 그 환경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따라가면서 정책을 만들 때 너무 보호에 치중한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이용 활성화에 치중한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한 가지 근데 제가 동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작권 법제가 너무 복잡하다. 지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저작물 이용이나 뭐 자기 보호를 아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간단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시스템을 완벽하게 밑에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제 내지 가버넌스를 단순하게 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의 경우에는 정책 적용 그 대상자의 인성 내지 본성을 항상 감안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패널처럼 전부 다 이게 좋은 사람만 있으면 단순한 그 가버넌스가 가능한데 우리가 현실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정책은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을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권리자는 권리자대로 이용자들은 이용자들 불만이 있더라도 감안하고 좀 저작권에 대해서 따뜻한 시각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DCNA 김호국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는 뭐 이게 개인적인 의견을 발언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했던 곳이 특수한 유형의 OSP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또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작권 문제와 뭐 인터넷 거버넌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상당히 사회적 질타를 많이 받는 그 업체의 입장이 있지만 사실 저희도 이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사실 이게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컨텐츠를 빼놓지 않고 업체를 운영하기는 쉽지 않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이행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런 다자 간에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있었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좀 매우 많이 반영되었느냐 이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는 저작권법을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시점은 단순합니다. 제재 일변도 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또한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작권법상에 아예 부가통신 사업자 자체가 특수한 유형의 OSP와 일반 OSP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제재를 하겠다고만 명시되어 있는 법상 안에서 운영하는 업체들의 입장은 당연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다자간의 회의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주는 법 제도가 단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을 통해서 수익을 가져다 주고 또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논의가 충실히 좀 이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용자 또는 또 업체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확대돼서 논의가 좀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지금까지 뭐 법제도를 만드심에 있어가지고 공청회라는 것을 열긴 하시지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시느냐 이기보다는 사실상 단순한 좀 요식행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예, 그 패널 분들께서 이렇게 한 말씩 먼저 해주셨는데요. 보면 최은창 쌤하고 유재인 쌤 같은 경우는 약간 거버넌스 차원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재인 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버넌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현재 논의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좀 폭넓게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걸 크게 보면은 하나는 이제 실제 이 저작권과 관련된 혹은 문화와 관련된 정책 결정이나 혹은 담론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형식에 관련된 내용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이제 뭐 내가 불만인 부분이 뭔지 내용적으로 현행 저작권 체제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나눠질 것 같은데, 먼저 앞부분을 잠깐 얘기를 먼저 같이 나누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저작권 체제에서 아까 남희석 변호사님이 뭔가 이제 협력적인 창작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고려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먼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더 그걸 폭넓게, 사실 여기 옆에 계신 최은창님 같은 경우는 그 2주 전에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서밋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UI 벤클러라는 학자도 왔었고, 네트워크의 두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번역을 하셨어요. 뭐 이 책에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이 기존의 어떤 비시장적 방식의 문화 창작이나 생산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되고 가능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반론도 좋고 아니면 첨언도 좋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남자분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 본론적으로 굉장한 이제 많은 이슈들이 이제 인터넷 가버넌스와 카페 사이에 많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 제가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좀 이렇게 기존의 그 이해 당사자들이 가졌던 기존의 프레임 자체에서의 그 해묵은 얘기들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틀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터넷 가버넌스 굉장히 큰 얘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그 P2P 같은 것도 지금 사실 P2P 자체 컨텐츠보다는 P2P 자체를 크리미널라이즈 퍼니시를 하잖아요. 그거 자체도 그걸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P2P가 어떻게 말하면 이제 지금의 불법적인 근거와 이제 카피라이트 홀더의 그 동의 없이 침해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그 스카이프 여러분 다 쓰시잖아요. 스카이프 자체가 P2P에 기반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P2P 자체가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마켓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임팩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술들이 이머지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사회적 실행 내에서 수용이 되고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용하는데, 그 저작권법 자체는 일단 모든 걸 금지시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일단 무조건 금지시키고, 그 DMC에서 답습한 우리나라 FTA 되면서 답습했던 모든 규정들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언클리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로운 그 어떤 도미넌스가 없는 기업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무조건 막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창조 경제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가 없는 게, 너무 그 카피라이트 자체가 그 극단의 소규 몇몇의 카피라이트 홀더만을 보호해주는 그런 그 어떤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나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반면에 그 non-profit 그리고 non-proprietary, 그러니까 비영리적, 비시장적 생산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인 것이죠. 그 중요한 샘플이 사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랑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흐름의 또 반면에 그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또 아주 극소의 소규모 그 아주 정말 작은 기업들이 그 카피라이트 자체의 모든 그 흐름들을 그 온라인에 생산되는 카피라이트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베이스를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힘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양극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극점으로 다시 모이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굉장히 그 철옹성같이 단단했던 카피라이트 홀더의 그런 법적 테두리가 non-profit 시스템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시 또 규제에 의해서 다시 또 극성으로 모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멀티 스테이크 홀더 모델을 얘기했을 때는
지금 규제에 관련된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카피라이트, 그리고 카피라이트를 만드는 생산의 환경들이나 생산의 주체들의 이니셔티브를 좀 더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일단 P2P 자체를 일단 무조건 그냥 P2P랑 OSP랑 차이점도 사실 굉장히 그 법적으로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걸 무작정 뭐 허용되는 거 OSP, 허용되지 않은 OSP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는 그 규범적 그 판단이 그 기술적 근거에 정말 세밀하게 근거를 둔 것입니까? 따지고 들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고, 제가 중점을 두고 싶은 건 P2P 플러스 non-proprietary 그 정보 생산 자체가 좀 퍼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일단 그러니까 현행 저작권 제도가 그 창작자에게 이제 저사적 권리를 부여를 하고 이제 그거 기반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대안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볼 거냐, 이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장 경제하고도 관련이 있고 사회 구조와 좀 관련이 많이 있어서 그거하고 동떨어져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결국은 이제 내가 금전적 대가를 취하지 않고도 내가 만든 창작물을 사회에 나누고 저 사람도 나한테 나누고 이렇게 하려면 이제 협력이 기반이 되는데, 그럼 내가 나눴을 때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신뢰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게 사회적으로 그게 돌아가려면 내가 협력했을 때 얻는 대가가 배신했을 때 얻는 대가보다 더 크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모델은 예컨대 저작권을 누구한테 주면 이런 모델에서는 내가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고 그냥 공유했을 때는 그게 협력이라고 보고, 저작권을 취득하는 걸 배신이라고 보면 배신하는 경우가 대가가 훨씬 크죠. 배신하는 사람한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유를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모델인 건데, 저는 이걸 이제 결국은 이제 협력할 때의 보상을 어떻게 더 크게 해줄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이걸 위해서는 좀 기초 연구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제도가 들어갔던 게 이제 1908년에 미국하고 일본이 뭐 조약을 맺어서 일본 저작권법을 우리나라에 의용하고, 그거 이제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일본법 뺏기다가 이제 이 법이 쭉 바뀌어가지고 우리나라 저작권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저작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작동한 기간은 한 40년, 50년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창작을 했고 왜 그게 가능했는지, 그 다음에 보통 뭐 저작권 제도가 금속활자 때문에 태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구텐베르가 만든 금속활자에 비해서 동아시대에서는 금속활자 훨씬 더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고려 시대 때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왜 저작권 개념이라는 게 안 생겨났는지 이걸 좀 연구를 해보면 대안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에도 저작권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굴러가는 산업들이 있어요. 패션 산업도 한 예가 될 수 있고, 포르노 산업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포르노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이런 경우에 저작권을 통한 독점권 이런 게 없어도 잘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봐.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델들을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본 다음에, 그걸 사실 이걸 현실 제도에 반영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약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바꾸려면 입법부를 통과를 해야 하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난제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 좀 자유로운 상상도 해보고 가능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저작권 제도가 이렇게 독점권을 줘야 굴러간다고 보는 게 이기적 개인이라고 보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국내에 있는 이 창작자들이 과연 어떤 동기로 창작 활동을 하는 건지, 이런 걸 좀 기초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고, 물론 이거 산업적으로 저작물을 생산하고 시중에 팔고 유통하고 이런 데가 많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콘텍스트를 보는 거죠. 이 독점권을 줘야 굴러가는 콘텍스트가 어떤 게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의존하는 사람들이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소셜 펄스를 발생하고 있고, 이제 이런 역학관계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좀 기초 연구를 몇 가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안에 대한 얘기를 해야 좀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네. 제가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이 그 소위 공유되고 있는 컨텐츠를 보면 만화, 무슨 웹툰으로 나오죠. 만화, 그다음에 대중가요, 영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술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다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권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투자한 자본을 어디에서 그 회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금 남에서 별에서께서는 옛날엔 권리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문화가 발달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좀 단순한 생각인 것이 그 문화를 소비하는 것을 소비 패턴이 어떤가를 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아날로그였고요. 책 하나 복제하려면 필사를 해야 됐죠. 지금 인터넷 환경에서는 복제물이 하나 올라오면 이게 일파만파로 퍼져서 누구나 다 다운로드 받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음반을 사며 영화를 보느냐라는 문제죠. 그리고 앞에 그 최은창 님께서 말씀하시기를 P2P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작권 이유로 너무 규제만 한다고 하는데 그 P2P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규제를 하는 건 아니죠, 기술적으로. P2P를 통해서 어떤 컨텐츠가 유통되느냐, 그런 저작물이라는 것이 유통될 때에 그것을 갖다가 규제를 해서 권리자들을 보호해서 새로운 그 창작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P2P를 논하는 것은 조금 좀 시대에 뒤떨어진 면이 있는 것이 지금은 다운로드 환경에서 스트리밍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도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웹 라디오라든가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 같은 그런 스트리밍으로 가서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스트리밍이 점점 더 발달하면 이제는 다운로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다. 그 대신에 스트리밍에서 생긴 광고 수입을 권리자와 사업자가 어떻게 적정하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작권은 좀 약간 그 악의 영역에 속하고 이 인터넷은 선의 영역에 속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한번 신문지상에 살짝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구름빵 사건도 아시고 그 다음에 뭐 시나리오 작가나 만화 작가가 며칠을 몇 달을 고생해서 만드는데 대가가 뭐 월 10만원, 50만원에서 굶어 죽었다. 이런 기사 몇 번 뜨면은 또 국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저작권 이거는 뭐하냐? 저작권 뭐 안 하느냐? 또 이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골방에서 거기 뭐 혼자서 산다라도 보면 다 그 사람들이 지하 방에서 다 생활합니다. 실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 새로운 창작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계속 10년 전부터 퓨처 오브 카프라이트 저작권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나 이게 보상 청구권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서는 좀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의 본질을 뭐로 하느냐 이것을 보상설로 보느냐 기본권설이 본질설로 보느냐 여기서 아마 교수님이나 글을 써보시고 음악을 만들어 보시고 그림을 그려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분들을 만나면요 그 창작물을 자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게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는 본질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본질적으로 내가 내 자식에 내가 만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을 줘야 보상을 통해서 새로운 유인이 된다는 유인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게 유럽에서는 이 기본권설이 강한데 기본권설 하에서는 현재의 배타적 권리를 보상 청구권화하기는 좀 어렵고 좀 더 상황을 봐서 이 스트리밍 환경이라든가 이런 환경의 변화가 되면 좀 더 한번 논의해 볼 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슬슬 재미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혹시 또 말씀하시겠어요? 이 저작권 문제와 침해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 대부분 창작자를 얘기하심에 있어가지고 골반이고 굶어 죽으시고 이런 말씀들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지금 뭐 엔터테인먼트사라든지 저작권사 메이저사들을 보시면 그대들이 모든 채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뭐 좀 대박의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좀 아까 초두에도 아쉽다고 말씀드린 건 어차피 뭐 요즘 아시겠습니다만 웹툰은 광고 모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뭐 코믹스라든지 아니면 뭐 튠스라든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광고 모델이 아니라 웹툰을 진짜 돈을 주고 사보게끔 만든 비즈니스 모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창작자의 대가가 올라가고 지금은 웹툰 작가의 몸값까지도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 정보의 매개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보의 매개자들은 이용자들이 얼마나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작권법 상의 그런 어떤 제재 일변도의 그런 문제들 자체가 그런 컨텐츠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자간의 또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좀 공공화됐을 때 이런 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아시겠습니다만 스트리밍에 대한 문제는 저희 쪽 업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스트리밍이 단순 광고 모델이기 전에 불법적인 채널도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수익화할 수 없는 토렌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업계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밖에 이제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스트리밍이냐 뭐 어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간다고 말씀하지만 분명히 토렌트를 통해서 지금 다운로드는 상당한 부분이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저작권자들하고 저희하고 보면 2008년도를 시점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는 그런 저작권자들 제가 말씀드린 건 중소 저작권자들이 아니라 메이저 저작권자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저희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법으로 가기 전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그거를 깨닫기에까지가 2008년에서 지금 2015년도에 와서야 그들이 이제 저희한테 하는 이야기고 그때와 지금 시점에 와서 저희 보고 하는 말이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저희도 그 불법적인 채널이라는 뭐 여러 질산을 많이 받아왔지만 저희도 이제 저작권사와 합의를 위한 초문학적인 금액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수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해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작권법이 그 제도 하에서 명확하게 지금 저작권자들은 지키고 있으며 그리고 그 매개자들은 이 제도 일변도 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와 또 정부가 아닌 또 시민단체 또는 뭐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수렴했는지가 좀 상당히 아쉽다는 부분인 것이지 단순히 이제 법이 악법이다 이것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거들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논의 자체가 저작권법 자체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저작권 자체가 뭐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시장 실패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방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목하려고 하는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그룹방 작가에 대한 뭐 권리를 제가 무슨 보호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염혜사 변리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비영리 그리고 이제 저작권에 꼭 보호받지 않더라도 만들어지는 저작물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창조경제와도 사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공유 저작물이 공유 데이터베이스도 되고 굉장히 많은 공유 글도 되고 그런 것들인데 저작권법 자체가 그걸 이제 거래하는 그 트랜짓하는 것들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작권법 규제 안에 있는 저작물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카테고리는 작기 때문에 그 위에 것들까지도 그 속에서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거래, 시장에서의 그 주고받음, 시장에서의 공유, 그리고 비시장적인 생산에서 만든 콘텐츠들이 공유되고 서로 활성화되는 것들이 자꾸 차단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의미의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유경제를 더 촉발시키고 창조경제를 더 촉발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요하이 벤클로라는 학자가 했던 말이긴 한데 저작권법이 망각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비영리적 생산, 비시장적 생산의 막 컨텐츠들이 주고받고 서로 협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태제를 좀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아까 위키피디아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이제 그 P2P 자체는 물론 스트리밍을 가고 있습니다만 그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그 스트리밍 자체도 우리나라 굉장히 공조동시간에서 넓게 규정해가지고 스트리밍 무조건 다 저작권으로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지금 그래서 지금 웹 라디오라든지 웹 음악이라든지 지금 서비스 모델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거, 사업자들이 헷갈리고 있는 게 저작권법이 되게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작정 규제하고부터 보는 그런 식의 태도는 지금 이제 인터넷 가버넌스라든지 디지털 경제 얘기할 때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지만 스타트도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체가 모든 것은 카피라이트이 아니라 사실 저작권 그 페이턴트 특허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무상. 근데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이제 협업 경제라든지 그 온라인 협업을 말씀드리냐면은 그 소스포즈.net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디벨로퍼들이 거기에 뭐 소프트웨어 코딩을 올려놓고 그걸 다운받아서 다시 한번 코딩을 올리고 계속 이런 작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 쓰고 있는 인터넷이 인프라가 사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이메일 뭐 서버라든지 뭐 작은 아파치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 경제 기반을 이루는 모든 인프라들이 사실 그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중대한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 카피라이트 프로텍션과 비슷한 그 특허법 자체로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시작하면 더 강하게 보호하기 시작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디벨롭들이 참여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그 재료 자체 하나하나가 다 전부 다 그 특허로 보호되니까 그걸 섣불리 자기 협업을 해서 올렸다고 하는 그 특허 침해로 고소당합니다. 그런 식의 형국들이 똑같이 카피라이트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좀 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비영리적 생산 그리고 비경제 꼭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산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카피라이트를 통해서 거래들이 자꾸 막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제 취지인 것이죠. 사실 비영리 내지는 협력적 생산은 두 번째 주제 그 마련한 주제인데 토론이 그냥 모두부터 격돌을 하시네요. 그래서 저작권위원회 김우진 실장님이랑 그 다음에 제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랑 토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제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저작권 단체를 선택한 게 일정 부분 좀 업무에서 많은 고충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매력적인 게 그 저작권의 어떤 배타적인 속성을 또 일정 부분에서는 활성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그런 저작물을 쉽고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니즈를 양면 시장이 이루어내니까 계속 이렇게 잘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을 느껴서 무려 2번이나 음반 제작자 저작권 쪽 단체에 몸담은 적이 있습니다. 뭐 P2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업체가 사실 소리바다였는데 그 소리바다 업체에서도 소리바다가 그 당시의 저작권 정책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채택한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진보적 내지는 가장 기술적으로 앞섰다라고 하는 그런 필터링 기술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유튜브는 전 세계를 지금 호령하는 그런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반면에 소리바다는 음악산업 내에서도 지금 매일 5개 사업자에서 이제 이탈되는 정도로 지금 작은 어떤 군소기업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쯤에 혹시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추억의 옛 가수인 박지윤 씨가 출연하셨는데요. 박지윤 씨는 사실 세상에 가장 첫 번째로 알려지게 된 게 하늘색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하늘색 꿈은 그 곡에 관계된 권리자 중에서 오로지 단 한 분의 그런 어떤 입장으로 인해서 박지윤 씨마저도 지금 저는 자신의 노래들을 어떤 공개적인 그런 무대에서 관창할 수 없고 방송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박지윤 씨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하늘색 꿈이라는 노래로 대중들 앞에 많이 알려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비춰줄 수 있는 정도일 뿐이지 지금 어느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유통 채널에서도 지금 박지윤 씨의 하늘색 꿈은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유튜브를 지금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 박지윤 씨의 여러 가지 하늘색 꿈 뮤직비디오라든지 아니면 그런 곡들을 지금 감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음악 서비스로서 유튜브 같은 그런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나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P2P로 대표되는 소리바다의 그런 케이스는 아직도 우리나라 저작권 정책 내지는 법에서 시사하는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현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트렌드가 소유에서 접속 내지는 그런 스트리밍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많은 시간들이 있으면 또 저작권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어떻게 그 전체적인 메인스트림 내지는 산업적인 이슈에 그렇게 그 부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소수의 목소리들이 어떻게 충돌되고 작용될 수 있는지도 다음 어떤 주제에서 기회가 된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모두부터 충돌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시간이 얼마 많이 배정이 안 돼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권리자 측의 얘기, 이용자 측의 얘기, 사실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그런 얘기들인데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김현철 실장님께는 그러면 이제 공공 영역에서 혹은 이제 권리자 차원에서 당연히 이제 이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요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온 일반 비영리적, 비시장적인 협력적 생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은 꼭 저작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른 공공정책적인 여러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작권 측면에서 권리자와 협의를 해서 유도를 할 수도 있고 정책적으로 혹은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같은 게 있는지. 그다음에 이용자 차원에서는 어쨌든 분명히 지금 저작권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그 경계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쨌든 현재 시장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 보호의 한계는 어디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김호범 국장님께서는 사실 지금 권리자들이 대부분 이제 힘이 센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다라고 하지만 또 심정적으로는 또 언뜻 보기에는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창작자들이 현행 어떤 저작권 취재 강화에 대해서 또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러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뭐 저작권에 의존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그 전업 창작자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이런 분들과 좀 이런 고민들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약간 반대 차원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먼저? 예, 저도 저작권 이용 활성화 및 자유 이용을 위해서 고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또 많은 제도도 도입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라케시 협정이라고 알려진 시각장애인의 저작권 활성화를 위한 국제조약이 2013년인가요? 저기 됐죠. 이 마라케시 조약은 굉장히 의미 있는 조약인 것이 그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자유이용을 활성화하는 쪽에서의 최초의 국제조약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다 보호에 관련된 조약인데, 그래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약이 만들어지고 점점 이제 이용자 내지 제3 그 국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조약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용 범위를 명확해야 된다는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국제 동향이 있고요. 저들도 이제 뭐 시각장애인에 대한 면책 조항만 있었는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화면에 자막 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도 계속해서 저들이 요구를 수용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우리가 한미 FTA 할 때 저희들이 보호만 규정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미 FTA를 기획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슬쩍 집어넣은 게 공정이용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도입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들의 반대에 의해서 도입을 못했는데 저희들은 한미 FTA를 기획해서 슬쩍 집어넣었죠. 근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됩니다만, 이걸 가지고 좀 더 발전을 시키면 그 사회에서 권리와 보호가 충돌할 때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미리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법제도도 중요하지만 정책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실질적인 걸 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작권위원회 좀 전에 뭐 몇 가지 이제 마르케스 조약하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마르케스 조약은 뭐 국제 무대에서 논할 타국점을 사실 한 게 하나도 없죠. 미국하고 유럽이 그 조약 만들 때 얼마나 회방을 많이 했습니까? 못하게 하려고. 저도 그 세계 명예연합회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해봤는데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나라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게 조약으로 체결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준해가지고 체결하는 거죠. 우리나라 와이퍼 그 회원국이 그렇게 하는 거고. 공정이용조항도 한미협정에 도입했다고 하지만 그게 미국 법하고 그다음에 국제조약에 있는 그 3당의 테스트를 둘이 섞어가지고 해서 별 실효성도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저작권위원회나 문화부가 이 창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위해서 얼마나 하느냐 기구만 봐도 그렇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그 공정이용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그 단속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불법 복제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데를 공정이용진흥국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사회적 이용을 어떻게 하고 뭐 활용을 많이 하고 저작권에 관계없이 하는 이런 걸 자꾸 만들고 뭐 그 기증도 하게 하고 이런 걸 자꾸 하는 걸 역할을 해야지 이제 뭐 제가 뭐 정부기관을 비판하려고 뭐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런 논의를 계속하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저작권자 단체들도 그렇고 정부 쪽에 정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와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삼성 이병철 씨가 뭐 노조를 싫어하는 거 그런 거 비슷해요. 이 불법 복제에 관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피해에 대한 과잉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면 콘텐츠가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창작해서 돈을 누가 벌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보의 과잉이거든요. 사실 그게 관심 쓰는 것만 해도 내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그걸 달리 얘기하면 창작한 사람은 기존에는 이 창작한 사람 자기 창작물을 시장에 넣어 그걸 뭐 비용을 대가를 회수를 하려면 유통을 해야 되는데 개인 창작자 입장에서는 유통할 그 자본이나 통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로 중간에 있는 유통업자들이 저작권을 활용해서 이윤을 많이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넷의 이런 환경은 창작자가 이용자가 직접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돼요.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러면 꼭 재산권을 부여해서 창작물에다가 이걸 시장에 내서 파는 물건처럼 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 뭐 이 노래가 좋다 이렇게 하면 뭐 기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모델들 좀 고민을 해보자는 게 이제 저는 대안을 얘기하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취지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방어적으로 오는 거죠. 이 무단복제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강조하고 뭐 무슨 현 시스템을 전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같아요. 저도 사회적 창작물이 사회적으로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모델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무단복제도 사실은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하나는 무단복제를 아예 못하게 하는 환경에서는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 그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단복제가 가능하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이 기회를 차단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노래도 못 듣고 그 만화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무단복제 가능한 이 환경이 있으니까 독점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막는 역할도 한다고. 가격 조정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는 좀 긍정도 있고 하니까. 제가 시간 조정을 잘 못했는데요. 사실은 예정된 시간은 거의 끝났어요. 끝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있는데 약 5분만 잡아먹을게요. 그리고 최현창 씨 지금 의견 시청을 하셔가지고 1분만 듣고요. 또 플로어의 의견도 좀 한번 있는지 들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네, 저는 지적재산권과 정보통신 사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보고 또 영국에서도 좀 머물렀었는데 제 모든 몇 년 동안의 경험을 요약해서 딱 한 1분 정도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발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오늘 같은 논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귀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우리나라의 법제와 우리나라 법제를 푸시하고 있는 국제 조약 자체가 또 TPP도 존재하죠. WTO, WIPO, TPP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국회의 그 정책 제정 권한 자체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글로벌라이즈드 월드가 되면서 그 정책 재정의 재량들은 사실은 사라지고 있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어떤 그래 우리 이제부터 뭐 오픈 시스템들을 저작권에서 구현하자고 해서 결의를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국회가 그런 법을 또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면 조약이 FTA 한국, 미국 FTA 통과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굉장히 그 클로즈된 저작권 시스템이나 클로즈된 레귤레이터리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현 주소예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인터넷 가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인터넷을 너네 국가가 따로 관리하면서 나름대로 규제를 만들어보고 그걸 멀티스테이크 모델을 홀더미즈로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된 장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전을 꾀할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실 고민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잘 살리고 그 기회를 가치로운 것을 인식을 하려면은 우리가 왜 그 개방형 시스템이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클로즈드의 오픈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오픈 시스템들을 통해서 제도적 생태를 만들어야지 그것이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많은 다수의 이용자들과 다수의 생산자들이 서로 교환하면서 새로운 그 창조 경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예, 혹시 플로우에서 발언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예. 저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하드웨어 이런 쪽에서 보면 그 제조물 책임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저작권도 어떤 그 사후에 어떤 그 서비스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콘텐츠 유통이 지금 실시간으로 돼서 옛날 애널로그 시대 마냥 그걸 알아보고서 뭐 구매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즉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그때 말씀하신 스트리밍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저작권 보호만 있지 그거가 퀄리티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누가 이거를 관리하고 누가 해주는지 좀 의문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저작권위원회에다가. 퀄리티요? 그렇죠. 콘텐츠에 대한 그 품질을 주제가 좀 뭐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 음악을 예를 들면 그 작곡가가 작곡한 노래는 한 개죠. 이것보다 정량적인 A인데 그 A를 가지고 음반사에 따라서 잘 만드는 음반사도 있고 못 만드는 음반사도 있겠죠. 근데 그 저작권의 퀄리티 좀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대신 답변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시간 내에 해보고 재미가 없으면 환불하는 제도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저작권의 퀄리티는 그 주관적인 어떤 그런 감상자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저에게 되게 수준 낮은 음악이라도 다른 분들에게는 되게 높은 음악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질문은 아니시라고 저는 선회를 하고요.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콘텐츠가 아닌 어떤 그런 상품을 구매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콘텐츠 자체에 어떤 그런 품질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저작권 제도가 마련한 제도는 아니고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어떤 다른 제도가 마련한 그런 어떤 보안 장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런 청약 처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시용 상품, 뭐 예를 들면 음악에서 1분 미리 듣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추진 주체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디지털 콘텐츠 품질 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질문하신 분의 그런 질문 요지에 맞는 그런 마련되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깝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뭐 저희가 또 다음 이 세션도 있으니 마냥 시간을 내기 힘들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그 토론회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사실 뭐 워낙 광범위한 주제, 근본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을 뭐 내기보다는 사실은 뭐 구체적인 법제도에 대한 토론회는 많이 열리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뭘 지향을 하는 거냐 사실 그런 그리고 이 현재 뭐 이제 논의가 되는 뭐 거버넌스는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 그런 차원의 대화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대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토론회를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토론에 참여하신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